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분들이 다들 어렵고 힘드실 텐데 또 이 코로나19를 뚫고 또 오늘 이 세종 국가 리더십 포럼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참가자분들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귀중한 강연을 맡아주신 김문조 교수님 특별히 저희들이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오늘 좋은 강연 기대합니다. 그 외에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세종 리더십 포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코로나19 생활 방역 때문에 저희들이 참석자들을 수를 좀 제한하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좀 양해를 드리고 생활 방역 차원에서 저희들이 2m 거리 두기를 하느라고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앉았다는 점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세종 국가 리더십 포럼에 대체로 우리 연구기관장님들 또 연구기관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별히 우리 지자체 분들도 두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정섭 공주시장님 오셨습니다. 지금 어디 자리 계십니까?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예,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의 리더십 포럼에 함께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자는 김문조 교수님이신데 김문조 교수님의 발표 내용과 간단한 프로필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저희 성경융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사장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세종국가 리더십 포럼이 벌써 20회째가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우리 연구의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프로그램만큼은 쉼 없이 변함없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초청한 분은 고려대학 명예교수로 계시는 김문조 교수님이십니다. 저한테는 우리 사회학 분야의 아주 대선배님이 되시고 예전에 같이 또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배움의 기회가 많았는데 오늘 모시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단절 사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획팀에서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측했는지 또 세계적으로도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다, 물리적 거리두기다 이런 이제 일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사회적 관계에 중대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주일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분은 성함이 고도원 선생이라는 분이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 이런 걸로도 유명합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연설비서했던 아주 이 문장 감각이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지금 충북 충주 어디 근처에서 명상 수련 이런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깊은 산속 옹달샘 이런 이제 이름으로 이 휴식이 필요한 분들이 가서 거기서 수련도 하고 명상도 하고 또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대뜸 전화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 시기에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느냐. 이제 제가 좀 머뭇머뭇하니까 자기는 전 세계인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요새 충격받는 일이 많은데 그 말도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지금은 감염병이 확산되는 문제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지 언제쯤 고점에 세계 곳곳에 고점이 발생해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경제 사회 이런 분야에 충격을 미칠 것인가 늘 그런 점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제가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어떠한 위기나 충격도 마음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마음속에 병이 생길 수 있고 마음속에 자신감이 상실될 수도 있고
실망하거나 분노하거나 온갖 지금 이 어려움이 마음에 생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는 중에 우리의 어떤 관심을 단순히 그 감염병이 확산되고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소속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안목을 좀 넓혀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이제 질병에서 발생하는 위기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 위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종의 휴머니티 크라이시스라고 봐야 되겠죠. 인간에게 발생하는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 통계를 보면은 미국의 경우에 실업률이 1% 증가할 때 자살률이 1.6% 증가한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빈부격차나 그 고용 일자리가 있나 없나 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그 단청선을 따라서 이 약한 고리에 있는 그 수많은 이제 사람들한테 코로나 블루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우울증, 마음의 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생을 포기하는 이런 일이 이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자 하는 좀 그런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뭐 사회학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저는 학문 분야 중에 뭐 지금 뭐 감염병에도 이 분야 뭐 생물학 이런 분야에도 뭐 큰 이제 중대한 병거가 발생해 있고 경제학도 중대한 병거 발생했는데 우리 사회학 하는 분들한테도 저는 중대한 병거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또 무슨 집단 무슨 뭐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산 뭐 유통 소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모든 문제의 본질이죠. 이동과 관계가 본질인데 이동이 지금 중단되거나 차단되거나 하고 있고 관계가 밀접한 관계일수록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 가정에 부부 관계가 너무 좋아하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족애가 너무 두터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역설적으로 좀 거리가 있고 서먹서먹하고 이렇게 돼야 안전하다 볼 수 있겠죠. 모든 인간관계에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불신해야 되고 이것이 암암리에 많은 이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봅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부부 싸움 무슨 가정 폭력 뭐 이런 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지금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매우 특이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는 질문하지 않아도 될 수많은 질문을 던져야 될 시기에 있고 우리가 신문지사를 보는 무슨 실업률 어떻다 무슨 뭐 긴급 재정 투입 이 이면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김문조 교수님 모시고 이런 주제로 누가 이런 주제를 요청했는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성견지명을 가지고 주제도 잘 선정하고 또 발제자도 좋은 분 모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사회학도가 바라보는 이 전 세계의 새로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좋은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환영사 감사드립니다. 김문조 교수님 강연 듣기 전에 간단히 김문조 교수님 양력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은 현재 고려대학교 명예교수로 재직 중에 계시고 그 전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오랫동안 역임을 하셨습니다. 1972년에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좀 특이하게 자연과학도로 공부를 시작하셨고 76년에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를 졸업하시고 82년에 조지아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1982년부터 2015년까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역임하셨고 많은 학회장을 하셨습니다. 한국 이론사회학회 회장, 한국
과학기술학회 회장, 한국사회학회 회장, 동아시아 사회학회 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많은 저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표적으로 과학기술과 한국사회의 미래, 한국사회의 양극화, 융합문명론, 한국사회통합론 등에 있고 영문저서로서 IT and the Shaping of New Social Order가 고려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왔습니다.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3회 서울특별시 문화상 인문과학부문 상을 수상을 하셨고 고려대학교 교우회 제정 제1회 학술상 인문사회 부분 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18회 과학기술도서상 저술 부분을 받으셨습니다. 이처럼 인문과학,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그 통합적 지식인으로서 많은 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단절사회 화합적 통합의 길을 발표를 맡아주실 김문조 교수님의 강연에 많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과분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저 원장님께 좀 송구스럽은 생각이 듭니다. 뭐 저 지금 인사 말해주신 성경용 이사장님은 뭐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연구생활 시절에 같이 뭐 서울이나 뭐 부산 이런 데서 같이 토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정말 평소에 배움이 많았는데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평소에 존경하는 안성호 이사장님, 안성호 원장님도 같은 자리에 하게 되고 또 이런 귀한 모임을 불러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기 어렵게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공사다망하신데 특히 선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어떤 뭘 가다듬으실 일이 많으실 텐데 게다가 또 이 잠재적 위험까지 무릅쓰고 이렇게 여기 참석하셔가지고 제가 이 보답하는 길은 좀 좋은 내용의 어떤 이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뭐 갑자기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하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주제는 이제 사회 통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소속이나 지위를 불문한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사회 통합을 갖다가 가장 갈망을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어떤 사회적 과제라고 할 수 있고 또 필요성은 우리 사회가 갈등 공화국이다 하는 식으로 원래 갈등이라는 건 모든 사회에 있기 마련입니다만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상당히 심각한 갈등들이 꼬리를 물고 속출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갈등 해소 체계 하나로 사회 통합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다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갈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큰 또 이 현황 중에 하나가 이제 사회적 격차 단절 이런 것인데 제가 아까 이사장님께서 언급하셨다시피 단절 사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이라는 게 그냥 흩어져 있는 걸 단순히 모으는 정도, 통상적인 어떤 통합의 과제라면 그런 상태를 지나가지고 단순히 좀 흩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갈라지고 짜개지고 나뉘어지고 최근에 무슨 야권에서 무슨 강을 건너자 무슨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하는 식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강에 떠 있는 섬처럼 이렇게 이제 각 집단이나 진영들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잘 아우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시대적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목을 단절의 시대, 단절사회, 통합의 길 이런 식으로 이제 정했습니다만, 마침 그 오늘 아침 일간지를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5.18 규명 해가지고 참 그 우연치 않게 그런 상당히 비슷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 비슷한 이런 말씀을 하시고 화해와 용서 뭐 이런 그 화두를 제기를 하셔가지고 참 이 같은 시대를 사는 이 사람들이 되게 느낌이 비슷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스스로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대개 이제 그 사회 불안, 격차, 갈등, 통합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회 불안이라는 건 이제 그 사회 갈등이 사회 통합의 어떤 화근 또는 그 원인이라면 그 결과나 이제 그 현황이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모든 이 문제점의 배경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 집합행동론의 닐 스멜서라는 학자가 예전에 뭐 아주 오래전에 뭐 그런 그 비슷한 어떤 그 요건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은 뭐 6가지 그 사회 운동을 위시한 집합 행동에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가 structural conditiveness라고 해가지고 구조적인 유인 요인. 그러니까 좀 넓게 얘기하면 갈등이나 통합을 갖다가 이제 그 과정에 이걸 증폭시키고 또 이 배후에서 조정을 하는 이런 식의 배경 요인 같은 게 이제 사회 불안이라고 생각해서 불안부터 시작을 해서 불안, 격차, 갈등, 통합 이런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 사회 불안, 그러니까 뭐 이 전체적인 내용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사회통합론에 쓴 것도 뭐 이런 식의 목차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불안이 하나의 배경막이 되는 거라면 거기서 이제 원인 요인으로 격차, 불평등이 생기고 그것이 갈등을 조장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거나 제어하기 위해서 사회 통합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뭐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총론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이제 좀 지금까지 쭉 생각하고 정리하고 그런 방문론에 관한 것인데 제가 소셜 서베이를 뭐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한번 검증을 비교적 그냥 통상적 방법으로 해봤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양적인 2차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특히 의식적인 측면을 갖다가 좀 분석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층 왼쪽으로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속살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심층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한번 식별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다 정리해 가지고 뭐 이런 다차원적 기법이라고 합니다만 방법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좀 시야가 확장이 돼 가지고 조망적인 메타 이론적인 접근 뭐 이런 걸 통해서 한국 사회가 되게 이런 여러 가지 질적 양적 분석을 통해 보니까 현황이 이렇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히스토리컬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이제 거기서 이 필요성에 의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남아공화국의 이 허해, 용서 뭐 이런 식의 닐슨 만델라의 어떤 그 사상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오늘 대통령께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한 남아공 해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하신 건데요.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쭉 한번 현황과 대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가 이제 사회 불안인데요. 불안이 왜 중요한 거 하니? 사실은 우리 개발 시대, 개발 성장 시대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국민적 화두는 빈곤 탈피, 풍요 이런 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어떤 탈피, 뭐 이런 민주화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풍요나 궁핍이라든가 빈곤이라든가 억압
이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좀 절박한 문제점이 뭔가, 이것이 저는 불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회과학자들이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갖다가 삼불이라고 이제 통칭을 하고, 그래서 불신, 불만, 불안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불신은 사실은 이제 그 좀 시제상으로 보면 과거의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은 그 불쾌한 체험을 했는데 내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못 믿게 돼가지고 이제 이 트러스트가 이제 그 와해가 되는 그 불신이 조장이 된다. 불만은 주로 현재적인 상태에 대한 불만입니다. 지금 내 그 현재 이 그 상황이 왜 이 모양인가라는. 불만은 불안은 과거와 현재에서 관여되기도 하겠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불안은 미래적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그 현대 사회에서는 미래적 가치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급변하는 사회, 변화가 빠르면 빠를수록 현재는 순간적으로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미래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가치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 고속 사회, 속도 사회일수록 미래적 가치가 커지는데, 그럴수록 이제 이 미래와 직결된 불안이라는 이 병폐가 굉장히 중요성을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불안을 가중시키는 기본 동화학 같은 게 이제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화, 정보화, 개인화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이 현대 사회의 세 가지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와 좀 1대1로 대응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다 연관 교차적으로 연관이 됩니다만, 세계화돼 가지고 국경이 이제 열리면은 개방화가 촉진이 되고, 정보화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기술한 여러 가지 지식 또는 이 개인, 사람 또는 기관 등등의 어떤 커넥티비티가, 그래서 하이 커넥티드 소사이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초연결망 사회 연계화가 촉진이 되고, 개인화되면 될수록 개성이 강조돼 가지고 이제 사회적 다양성이 문제시된다. 그러니까 이런 개방성, 연계성, 다양성 이런 걸 종합을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체계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점점 복잡해지고, 구조적으로는 복잡해지고,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가 더 급변해지는, 그러니까 복잡성과 유동성이 강화가 되는 이런 사회. 그러니까 복잡하고 역동적이니까 사람들이 어디 사회가 어떻게 변하고 튈지 모르겠다라는 기본적인 불안의식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지구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국 사회의 어떤 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좀 대별해서 빨리 그냥 검토해 보면, 경제는 이제 더 이상 고도 성장이 불가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탈성장 시대, 저속 성장, 제로 성장, 감속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 둔화나 리세션의 공포가 일상화되어 있는 상태고요. 정치적으로는 꼭 정치 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권력 전체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탈권위 시대, 계급장 떼고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적었습니다만, 여하튼 이 세대든 또 어떤 기구 조직체든 하여튼 이런 권위가 별로 먹혀 들어가지 않는, 권위만 가지고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 권위주의의 상실. 그다음에 이제 사회는 집합주의가 해체돼 가지고 아까 개인화가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만, 울리히백이라고 여러분이 위험사회론으로 잘 알려진 이런 학자가 부부가 같이 이제 인디비주에이션이라는 개인화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번역 중입니다만 워낙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직도 이제 번역물이 나오지 않는 이런 상태입니다만, 그런 거 외에 한국은 독특한 개인화가 돼 있고 이 충격이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단 문화, 유교적 집단 문화적인 유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개인화가 이렇게 촉진되면 그만큼 개인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경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는데 뭐 이 혼자로 돌리는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혼밥, 혼술 등등 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죽을 때도 이제 그 혼자 죽고 돕고 또는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산속으로나 뭐 이 고도 섬 같은 데 들어가서 혼자 살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본인이 그런 용기는 없더라도 TV 같은 걸 보면서 아주 그런데 그 자기를 일치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걸로 봐서 개인화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2002년도 이 한일 월드컵을 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예전처럼 뭔가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이나 심성을 갖다가 억누르고 은폐하고 또 이 자제하고 하는 것보다도 자기 그 내심을 갖다가 표출하는 현시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바람직한 이 태도로 이렇게 인정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요새는 이런 걸 굉장히 이런 극단적인 현상, 관심종자, 관종 뭐 이런 그 증상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래서 이제 좀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복잡성, 유동성뿐만 아니라 일련의 포스트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부과해가지고 사회적 불확실성이 점점 배가해져서 하이퍼 앵자이티 소사이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한국 사회의 불안은 또 하나의 부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되게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릴레이식으로 라이프 코스를 타고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평생 불안합니다. 어느 한때 뭐 이렇게 편안한 때가 거의 없는 상태. 청소년들은 학업,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또는 뭐 취업준비생, 취업 불안, 생계 불안. 그 다음에 이제 용케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들은 또 승진 불안, 퇴직 불안 같은 게 있고 노후, 건강 불안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꼬리를 물고 종류는 다릅니다만은 꼬리를 물고 라이프 코스에 따라서 이 불안이 지속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나만의 불안이면 괜찮겠는데 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전체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직장에서 떨고 나지 않아야 될 텐데 아들 걱정까지 하고 내 손자가 영어 유치원 적응을 잘해야 될 텐데 뭐 하는 불안까지 해가지고 불안이 대대손손 이어지는데 그게 거의 저희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님이 건강하셔야 될 텐데 치매 걸리지 않아야 될 텐데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개인주의적인 서구사회 불안보다 2중, 3중으로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독특한 어떤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격차는 뭐 이렇게 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지니계수라든가 올슨 지수라든가 뭐 이런 오분위 배율 같은 거의 트렌드가 비슷합니다만 18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상당히 급격히 상승을 해가지고 거의 피크 상태로 와 있고요. 2019년, 20년에 와서는 조금 이제 완화가 되긴 했을 겁니다만은 그 트렌드가 뭐 크게 꺾이지는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좀 이렇게 3차원 도식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봤는데요. 그래서 꼭 보재기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분위별로 이제 이렇게 소득 격차를 이렇게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좀 폭 들어간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스키장으로 비교를 하자면 요거는 그린 코스 같은 거, 요거는 블루, 요거는 블랙,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블랙보다 더한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요 부분이 이제 가파른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푹 파인 부분. 그래서 이 구조상으로 보더라도 저게 등산하는 사람들 크레바스라고 하나요? 푹 파인 그런 그쪽에 한번 발이 빠지면은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형태로서 점점 이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면적인 각도, 우리가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면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뿐만 아니라 이게 상당히 곡면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그 중간 늪에 빠지면 상당히 좀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구조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러프하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격차인데 뭐 복잡합니다만, 말하자면 이제 앞에 말씀드리는 건 다 이건 소득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득보다 그 자산의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하고,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격차가 더더욱 심각하고, 이런 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밑에 그 항목이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적인 격차인데, 서울시만 식별하기 쉽게 이제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전국적으로도 동서 격차, 그 다음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식의 서울과 비서울,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 내에서는 강남과 비강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강남 상구와 여타 지역 해가지고 이런 식의 그 선거 결과도, 투표 결과도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이런 식의 뿌리 깊은 공간적 격차가 규모를 달리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주택 가격 이런 거, 그 다음에 교육 재정 지원도, 사설학원 이런 쭉 하면 보니까 뭐 그 짐작하다시피 뭐 이 수능 점수 같은 게 다 이제, 그래서 그냥 대치동으로 오고 강남으로 오고 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그 한 2주 됐습니다만은 신한은행에서 보통 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걸 쭉 저런 식으로 이제 그 상당히 알기 쉽게 제시한 책이 있어가지고 제가 포다가 왔는데, 저건 퍼센트입니다. 근데 퍼센트고 총액은 물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기 총액 비교를 하면은 저소득층이 중간소득층보다 약 반, 소득이 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소득층이 반 조금 안 됩니다만 하여튼 거의 2배 정도로 이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밑에 있는 건 다 바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는 퍼센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짐작하시다시피 식비 같은 거는 아마 좀 엔겔 지수에 해당한 거니까 고소득층이 적어질 겁니다. 아마 의존도가 적어질 거고. 그래서 다른 거는 거의 다 비슷한데요. 물론 액수는 2배, 3.5배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액수의 격차는 있습니다만 비율의 격차가 심하지 않은데, 가장 심한 비율의 격차가 자녀 교육비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절대 액수로 환원을 하면 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자녀 교육비 차이가 21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렇게 그 투자를 많이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좀 나게 돼 있고, 교육 환경 같은 건 도외시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뭐 여러분 자신도 뭐 다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퇴임 말 좀 중년 지나가지고 교수교실 같은 데서 이렇게 있어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학자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분이 아닌데 상당히 표정이 밝은 분이 있고, 상당히 학계에서의 명성이 뛰어난 분인데도 뭔가 어두운 분이 있고 그래. 근데 가장 차이가, 자식 농사를 잘 이룬 분들은 자기의 성취에 관계없이 인생이 굉장히 해피하고 정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본인보다도 예전에 제가 뭐 좀 그런 연구 원장 어느 한 분, 뭐 그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이후에 그분이 많이 이제 기여를 해가지고 그분 아버님께 직접 이제 소통에 있는 아버님께 좀 해드렸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당선자가, 나는 필요 없고 우리 아들 좀 어디 원장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화 같은 것도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자기의 성취보다도 자식의 성취를 훨씬 2배, 3배 중시하고 기뻐하고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가부장적인 어떤 유제 때문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양질의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성공을 못 한다는 건 정말 본인이 못 이룬 것보다도 몇 배 더 상처를 남는 이런 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의식이 점점 나눠지는데 기점은 이제 분기점이라는 게 IMF 1997년 IMF 고성장 시대가 이제 그 종결하는 그런 그 시점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 전까지는 거의 우리나라 국민이 한 마음이었었습니다. 지금 사는 상태가 다 그만 하더라도 내가 두세 번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이 상태는 뭐 별것 아니지만은 쥐구멍에도 내가 볕들 날이 있다 뭐 이런 생각해가지고 낭만은 하지만 항상 위를 쳐다보는 이런 것. 저 화살표의 방향을 좀 주목해 주시면 열망계급이나 낭만계급이나 가장 그 위를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cultural goal이라고 하는 그 사회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문화 목표, 성공 가치 이런 건 거의 똑같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성장 지체기에는 화살표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열망계급이 아니라 소수, 그것도 극소수의 5%, 뭐 10%, 15%, 20대 84배면 고작해야 2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고 더 큰 열망보다 더 큰 야망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나머지 사람들은 이 낭망 정도가 아니라 절망을 품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 도표를 한번 보여드리니까 삼성전자의 임원이 선생님 저도 절망계급인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엄청난 그 연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본인도 하루아침에 이제 그 일자리에 이르면은 뭐 별로 미래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정도니까 그런 분까지 포함시키지 않더라도 이제 극소수의 야망계급과 종다수의 절망계급 의식적인 어떤 그 세계가 이렇게 분화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이동 가능성, 사다리 뭐 하는 게, 과거보다 훨씬 지금 저 표를 좀 넓혀서 그렇지 좁히면 훨씬 더 스티프한 그런 거의 경향을 알 수가 있고요. 요것은 제가 노동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좀 분석해 본 건데요. 어디가 논문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대단히 그 시사적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계층 귀속관과 2014년이 최근이고 그 5년 전하고 비교를 한 건데요. 상향 이동 의식 같은 거 가능성. 그런데 이제 오른쪽 궤적 변화를 한번 보시면요. 99년에서 14년 사이에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그런대로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대개 상당히 거의 뭐 큰 그 중산층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사는 상태와 관계없이 아니요. 계층 귀속감은 중산층 의식은 좀 거의 덜한 상태고 상향 이동 의식은 상당히 지금 내가 있는 상태는 뭐 글쎄 중산층일까? 뭐 이 정도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도 있지. 뭐 이런 오락가락하는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 나아졌고 지금까지 나아졌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훨씬 우리보다 유복하게 사는 20, 30대 탈성장 세대는 계층의식은 뭐 자기가 우리 대학가에서도 보면은 점심 때 뭐 7, 8천 원짜리 밥 사 먹고 도시락 가지고 있는 어느 학생 거의 없고 거기다가 2, 3천 원짜리 싸면은 그런 커피 마시고 하니까 라이프스타일은 중산층인 게 확실한데 앞으로의 전망 그러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만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할아버지만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 꽝인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상향 이동 의식은 거의 제로에 불과한 무서운 결과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자,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하면 경제적, 공간적, 의식적 격차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거의 지금 말씀드린 거고 이게 이제 라이프스타일 또는 신체, 용모. 실제로 뭐 조금 신체적 차이도 좀 강남북 같은 데 가보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좀뭐 정당한 건 아닙니다만 도덕, 윤리, 품성 그런 것까지 이제 거의 좀 많이 가세가 해가지고 꼭 한 나라 한 국민이 아니라 한 나라 두 국민처럼 단절적인 상황으로 있어가지고 단절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해외 이주자 빼놓고는 거의 같은 민족이죠. 배달의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사회 경제적인 어떤 그 이질감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사람들처럼 느끼는 그런 단절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건데, 현대 사회의 갈등은 최근에 들어오면서 나날이 분산되고 있고 동시에 그 반대 현상이 결집적으로 나타나기도. 사례를 가지면 이런 것입니다. 예전엔 그냥 고급 주택가 또는 나쁜 주택가 뭐 이런 식이었는데, 같은 주택 지역 중에서도 일조권 분쟁이라든가 뭐 로얄층 등등 해가지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도 마찬가지로 정규직, 비정규직, 또 정규직 내에서도 무기계약직 등 해가지고 이제 또 거기 다 요구하는 바가 다르고, 기업 내에서도 원청, 하청, 대기업, 중소기업 등등 차이가 많고, 국지화되고 있고, 님비 현상 같은 것도 보상을 받는 지역과 받지 못하는 지역,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같은 아파트 내에서도 이 동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많고, 그런가 하면 이제 결집화돼가지고 학생운동이라고 하지만 학내 문제라든가 이 대외 문제 이런 게 이제 달라지고 있고, 젠더 갈등도 마찬가지고요. 등등 해가지고 다 다른 식의 그래서 이런 분산과 결집 이런 변증법이 쭉 지속이 되면서 뭔가 이제 점점 갈등 구조가 복잡해지고 정교화해지고 다층다기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근데 그래서 이게 무슨 갈등인지 모르겠다라고 우야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혼돈 이론 같은 데서 order out of chaos 이런 식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복잡해지는 갈등 구조 내에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답이라는 게 단순화되면 단순화될수록 좋은데,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교착돼 가지고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차이 때문이야. 그게 이제 점점 다른 논리로 비약이 돼가지고 강자, 약자, 특권층, 서민층 등등 해서 나쁜 놈, 좋은 놈 이런 식으로 이제 가해자, 피해자. 그래서 그 전형이 갑과 을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이카토마이즈, 이분법적인 어떤 상태로 들어가고, 이분 논리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뭔가 하면 세상을 이런 식의 단순한 이분 논리로 보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명료하게 식별될 수 있고, 비록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정확한 것이 아니고 때때로 사실과 다른 것일지언정 적어도 거의 명료한 클래리티를 갖다가 제공해 준다는 면에서는 이 어떤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 모든 걸 갖다가 갑질로 규정을 하면 상당히 속 시원하게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본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본인을 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대통령도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에 대해서는 항상 시달리기만 하는 그런.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도 법정에 풀려나갈 때는 자기가 갑질을 당한다고 을의 입장이에요.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더할 나위가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의 거의 5천만은 다 본인을 을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갑질이 굉장히 많은 게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그런데 갑이 아닌 을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용 모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을에 의한 갑질이 상당히 성행하는 나라. 이런 것들이 이제 왜냐면 보상심리라고 할까요? 등등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서민들이 백화점 점원들 갖다가 괴롭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성행하는 그런 이런 게 다 이분법적인 어떤 인식 구도의 어떤 연장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갈등을 갖다가 이제 학자들은 대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해 갈등과 정체성 갈등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이제 학계의 정설이고 뭐 여러분께서도 다 뭐 그냥 헐깃 보시면은 다 이해 갈등은 왼쪽에 있는 불균등 그리고 상당히 있고 없음, 많고 적음 이런 연속적인 거 그런 경제적인 생활 기회와 관련돼 있고 소유, 점유와 관련돼 있고 위아래, 높낮이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박탈감을 느끼고 그 인과 어떻기 때문에 어떻다는 설명이 비교적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정체성 갈등은 그게 아니라 그 객관적인 많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U그룹과 D그룹 이런 구별 그리고 상당히 이제 분절적인 이게 극단화되면 단절이 되겠습니다만 생활 기회보다는 생활 양식에서 뭔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뭐 요구하는 것이 없어서 싫어 까닭 없이 싫어지고 기피하고 이런 이유 없는 혐오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높낮이보다도 경계 바운더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우리와 그들 뭐 이런 식의 이제 상당히 단절적인 형태의 이 갈등이 이제 초래될 박탈감 정도가 아니라 기피하는 혐오감 제노포비아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인 이유가 있어 불분명한 게 아니라 내가 이유를 갖다 붙이는 정가적인 이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횡행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이건 단순한 불평등이 아니라 단절이다.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소셜 디스턴스 거기다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또 그걸 단절을 갖다가 조정하는 경우가 거리를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떤 피지컬 프록시미티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두라고 그런 건데 물리적 거리를 두다 보면 사회적 거리도 떨어지는 거고 해가지고 이제 점점 우리가 남들과 멀어지는 그러니까 저같이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탈사회에 대한 그 시대에 그 사회학을 갖다가 한다는 건 뭘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꼭 물고기를 잡아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요청 비슷해가지고 지금 상당한 이제 지적인 고민 같은 것도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회 통합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여기서 강력히 제기가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이제 사회 통합론이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법적 법리대로 해가지고 응보적으로 죄받은 사람이 처벌받고 해가지고 이제 사회 질서를 갖다 유지하자. 징벌적인 접근. 그 다음에 이제 분배 정의에 의해서 복지 안전망을 갖다 확대하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정체성 갈등과 직결되는 건데 상대방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포용을 하자. 포용적인 접근, 인클루전. 뭐 이런 세 가지 접근이 되게 이 세 번째가 가장 업데이트한 최근에 최근이래 꽤 오래됐습니다만 1, 20년 됐습니다만 여하튼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하면 비교적 새로운 학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사를 서베이에 나갔는데 이것만 가지고 조금 좀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좀 극단적인 현상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른 이 원리를 하나 더 보태봤습니다. 그게 회복적 정의에 의한 화해적 접근이라는 이런 것의 앞에 이제 네 번째로 회복적 정의에 의한 화해적 접근이라는 걸 추가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맥홀드 왁텔이라는 사람은 범죄 크리미널 저스티스 하는 사람들이 범죄 예방이라든가 범죄 치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해자가 피해자 간에 처벌만 하는 게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들 간에 좀 깊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호 이해에 도달하면 가해자가 언젠가 어느 대목에선 내가 지금까지는 뭐 떳떳하고 내가 별로 죄책감이 없었는데 서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걸 절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반성을 하고 같이 눈물도 흘리고 하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소년 범죄 같은 데 대해서는 더 그 코스트가 적었다 하는 식의 발견들을, 이것도 뭐 전 세계적인 건 아니고 상당히 국지적인 차고요. 오스트레일리아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뉴질랜드 이런 데서 많이 이제 성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회복적 정의에 의한 화해적 접근, 그런 걸 하나 끼워 넣어 가지고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응보적 정의, 분배적 정의, 회복적 정의, 뭐 응보, 분배 이런 건 이제 지금까지 주로 많이 소개가 된 이론들이고, 요걸 추가를 해봤더니 회복적 정의에 의한 화해적 접근이 상당히 큰 비율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 정의와 응보적 정의 합해가지고 단죄적인 접근. 그러니까 이게 초법적인, 법적인 것을 넘어서 초법적인 징벌, 보다 강력한. 그러니까 어떤 누가 잘못했으면 잘못을 저지른 건 죄값 그대로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좀 망신도 주고 뭐 아주 그냥 좀 여러 가지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포토라인 같은 데 세워가지고 본인도 망신 주고 일가들도 좀 망신살이 뻗치게 해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정죄적이고 단죄적인 이런 경향이 좀 있는가 하면은 통합과 이제 직결되는 건 이런 화해적 접근의 몫이 상당히 크다는 걸 갖다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질적인 접근을 통해서 계급사회 소속사를 갖다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우리가 흔히 계급 격차, 계급 간의 경쟁, 불신, 불만, 불안, 이 삼불이죠. 그 다음에 좌절 갈등, 이런 것들이 대개 우리가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온 진단 용어였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격차보다는 단절, 경쟁보다는 사투, 아주 죽고 사는 사투. 우리 화이팅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싸우자. 그러니까 이게 참 통상적으로 봐도 그런 파이팅이란 말이 굉장히 뭐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쓰이는 걸로 봐서 이제 우리 한국인의 현대 한국인의 삶이 사투적 상황이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이 백화점 같은 데 가도 폭탄 세일 이런 게 있잖아요. 깜짝 세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아마 그 직역을 해서 보면 폭탄 세일하면 이게 폭탄이 있는 모양이다 하고 다 도망갈. 근데 우리는 멀쩡하게 굉장히 싸게 파는 모양이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어의 어떤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친숙해 있는 걸 봐서 우리 삶이 얼마나 쟁투적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불신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 불만이 아니라 르상티망, 원한, 그 다음에 이제 불안, 걸 훨씬 넘은 병적인 강박, obsession, 그 다음에 좌절 정도가 아니라 이제 3포, 5포, 7포 등등 포기 상태, 갈등보다도 아주 패가망신시켜야 되는 정죄의식,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메타 분석을 또 해보니까 그게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온정론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품어야 된다. 품자라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지나가지고 정체성 갈등이 가면 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혐오의 사슬을 갖다가 벗겨내야 된다. 그래서 그러려면 소통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터야 된다. 그런데 이제 화해적 접근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건, 이건 피해자 공동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갖다가 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피해자 공동체는 이건 풀어야 됩니다. 해소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징벌적 접근, 복지적 접근, 포용적 접근이라는 지금 교과서에 열거된 이런 기존 이 사회 통합 접근법들은 대개 남과 나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겁니다. 화해적 접근과 포용적 접근이 가장 근사한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주로 거론되는 소통, 이해, 관용, 배려, 그 다음에 이제 존중, 그 다음에 이런 거, 용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막 지금까지 담화문이라든가
또는 뭐 이 그 학문 세계에서도 거의 비슷한 유사와 비슷하게 많이 그냥 그 혼용적으로 사용돼 왔습니다. 맥락에 따라서 좀 뉘앙스 정도 차이가 있는. 근데 알고 보면 관용과 배려, 이해, 소통하고 용서와 존중은 좀 이 차원이 다른 얘기다. 왜냐하면 용서와 존중에는 화해적 접근에 해당하는 용어는 나와 남, 이편 저편을 갖다가 동시에 그 결합하는 합체적인 어떤 그 나와 남이 한 몸이다라는. 근데 이제 그게 뭐 주례사에 나오는 일심동체 이런 게 아니라 일심동체처럼 아주 흉악한 말이 없습니다. 그 이 다양화 시대에 일심동체처럼 그 폭력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그 결혼식 주례사 같은 데서 많이 얘기합니다만 그걸 그 신랑 신부도 그 말은 귀담아 듣지도 않고 하객들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얘기를 하는 주례 당사자도 그 말이 뭐 별 그 내용이 없는 거라고 다 알고 있는 쓸데없는 얘기라는 형식적인 말이라는 그 이 자원이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때 합체적이라는 건 다른 존재들이 서로 화합을 하는 이런 거예요. 화합적 통합이라는 근거가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해적 접근에 의한 화합적 사회 통합의 성공 사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그 선진국, 평화로운 선진국에서 특히 그 이 범죄인을 좀 다스릴 때 좀 성공 사례가 드러난 이런 기법이다. 그것도 이제 보통 흉악범이 아니라 소년 범죄 같은 시기로 이제 상당히 그 좀 설득이 되기 좋은 어떤 그 대상을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증된 그런 것인데 그게 상당히 매크로하게 대규모로 국가 차원에서 또 그리고 성공적으로 벌어진 사례를 갖다가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왜 그게 필요한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렇다. 그 이유가 아까 질적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만 한국 사회의 고통은 통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전투적 상황에서 나오는 어떤 고통이고 전투에서는 뭐 이 부상자가 나옵니다. 상처를 받은 부상자가 나오는데 이 상처가 물리적 상처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상처겠죠.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 같은 건데 우리가 IMF 이후에 그 상당히 그 리세션 기간 거듭되는 어떤 그 포스트 성장 시대에 쌓여온 그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나 고통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거는 그래서 좀 나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그래서 부침을 거듭해 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중요한 데이터는 그 시간입니다. 별로 크게 나아질 것 없었던 기간이 1997년에서 2, 3년간 누적돼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상당히 상처의 골이 깊어졌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게 이제 그 빅터 프랭켈이라는 사람이 그런 죽음의 사선인가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나치 치하에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지 않았는가. 같은 조건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런 삶의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격려와 희망이 필요하다. 그런 걸 이제 로고테라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사회적 트라우마를 갖다가 치료해야 된다라는 시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종합해 보면 그거 좀 너무 남아공화국 같은 데서 엄청나게 뼈저린 어떤 그 역사가 비참한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침소봉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그거 뭐 그냥 학자들이 암치어 비슷하게 그냥 연구실에서 앉아가지고 한번 그냥 그 구성 생각해본 객담에 불과한 거 아니냐, 절박한 게 아니라 또는 뭐 그냥 아주 그 소집단에서나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마이크로한 그런 그 솔루션이 아니냐 등등 여러 가지 그 이 내부적인 비판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계급적, 지역적 뭐 이런 단절감 같은 건 상당히 생각보다 굉장히 뿌리 깊고 심각하고 또 이 다수가 여기에 연루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점이라고 할까 강점 같은 게 있다면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런 뼈저린 체험을 갖다가 독특한 체험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화훼, 치유 이런 말이 들어가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 같은 걸 보면 요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신대, 뭐 그 연합회 같은 데서 화해를 통한 치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쓰라린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딴 거보다도 남과 북 이런 거의 정말 거의 뼈저린 분단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몸소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해와 치유의 접근법을 갖다가 발전시키고 양성을 발양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호조권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한반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좀 시야를 넓혀가지고 이런 그 우리 현대사를 갖다가 이제 장식해 온 것이 이제 그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는 뭐가 무슨 화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별로 여기에 대한 그 좀 똑 떨어진 대답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정보화라고 하기도 하고 정보화는 근데 너무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치우쳐가지고 좀 이 사회 전체적인 어떤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누구는 선진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좀 그 이 선후진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닐까 하는 식의 생각도 들 뿐더러 요새는 사실 선진국이 별로 부럽지도 않습니다. 선진국도 알고 보면 뭐 형편없는 그런 그 속살을 들여다보면 형편없는 그러니까 선진화가 과연 바람직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좀 내세우고 싶은 게 이제 성숙화라는 그래서 아마 요양문 같은 데서도 성숙화를 갖다가 이제 키워드를 뽑은 모양입니다만 왜 그런가를 갖다가 이제 좀 문명사적으로 타임 스팬을 갖다가 좀 넓혀가지고 문명사적으로 들여다보면 기술 주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가트너사 같은 데서 이런 걸 하이퍼 사이클이라고 하죠. 신기술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가 확 올라갔다가 실망감이 좀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것이 좀 상쇄가 돼가지고 안정기에 들어가서 안정적 발전기로 들어간다. 근데 이런 걸 갖다 오르락내리락 한 걸 좀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이런 식의 이제 출범해가지고 상승해가지고 쇠퇴해서 안정된 상태. 이런 걸 갖다가 시그모이드 커브라고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걸 고안해낸 사람 말을 빌리면은 대개 생명체의 어떤 성장 발전 과정이라든가 지적인 성숙 과정이라든가 육체적인 성숙, 그 다음에 인구 변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약물의 효과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진화 과정 같은 게 다 여기에 유기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것들. 인간 사회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식의 패턴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넓혀보면 이런 식의 시그모이드 커브의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가 인류의 문명사의 어떤 기본 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렇게 항상 전향적인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각도나 기울기가 좀 달라지는데 그건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퀘이션이 있습니다만 시그모이드 커브의 이퀘이션이 있습니다만 알파, 베타, 뭐 K 이런 식의 어떤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패턴이 좀 변하긴 합니다만 슈페터의 어떤 창조적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파괴가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저런 식의 패턴을 가질 것이고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굉장히 카타스트로프적인 결말이 나오면 이런 게 이제 기우뚱할 것이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기본형은 저렇고 저 기본형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뜯어보면은 좀 이 독법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표층적인 독법과 심층적인 독법, 인데스 리딩 이렇게 나눠서 보면 자 기본형이 이렇죠. 그래서 출범기에는 이제 소위 시그모이드 커브의 가장 거의 그 기본 원칙이 뭔가 하면 안정기라는 포화 상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성장이 증가하는 거고 저런 그 안정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이제 그 성장의 추세가 이제 완화되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제 패턴을 갖다가 유지되는 건데 저거는 표층적인 독법을 가지고 보면 저렇다는 겁니다. 제4차 산업혁명 하면은 지금 제4차 산업혁명 뭐 그래서 ICBM 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오브 띵스 뭐 이 클라우드 그다음에 뭐 빅데이터 뭐 모바일 뭐 이런 거기다 뭐 AI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숨가쁘게 나타나는 이런 식의 신기술, 첨단 기술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진짜 유사일의 상승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아마 어느 순간에 가서 이제 꺾이는 수점이 있고 이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막 싱귤러리티 뭐 포인트에 이르면은 이제 기계지능에 의해서 인간지능이 도전받을 그런 단계가 올지 모른다. 식의 얘기인데요.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좀 심층적인 독법을 하면 인류 역사는 이렇게 확대 성장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과 또 확대 성장이 좀 겉으로 보기에는 지체되는 이런 부분이 이제 나눠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심화 성숙을 지향하는 내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다. 이런 두 가지 단계가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하이데거라든가 뭐 이런 아주 위대한 사상가들이 대개 계몽 시대라든가 르네상스 시대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크게 성장하지 않은 이런 시기에 굉장히 사상적 발전, 의식적인 발전이 크게 이루어졌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그 두 가지 독법을 갖다 겹쳐서 얘기를 하면 이건 지금 겉보기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들 심화 성숙기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내적 변화가 적고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도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좀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적인 세상의 변화는 이런 때가 제일 괄목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의식 안에서의 세계관의 변화 또 다른 세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라는 의식의 혁명이 일어나는 건 이런 단계다 해가지고 모든 성장세가 좀 꺾이는 정책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암흑기로 단정하기보다도 외적인 확대 성장을 갖다가 대체하는 내적인 심화 성숙을 기하는 정신적인 성장기로 우리가 판독을 읽을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요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코로나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할 때 많이 거론되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완성자라고 하는 뉴턴 같은 사람이 이제 콜레라를 피해가지고 한적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자기 시골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국리를 깊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일반적 역학 법칙을 갖다 발견해가지고 기기적 세계관, 근대적 세계관을 갖다가 이제 정립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큰 사상은 거기서 얻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이전부터 모든 대선에 나오는 대선 주자들이 국가 발전이라는 얘기보다도 국민 행복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 각자의 행복을 증진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 시대적 과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이제 행복해야 될 국민들은
계속 또 이 어떤 그 위기의 순간마다 이게 나라냐라는 식의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게 나라는 외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풍요로운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의 나라에 대한 환멸, 그 근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뭔가 온당한 사람 대접을 받고 살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살고 싶다는 품격 사회. 근데 이제 어젠가 그 홍준표 의원이 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품격 얘기 이제 그만하자. 본인이 품격이 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반발 심리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품격하고 비슷한 식의 그 뉘앙스로 쓰이는 말이 품위인데, 품위 유지비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품위는 상당히 그 위계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품격이라는 건 그런 어떤 남들에게 뭐 좀 떳떳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나의 분수를 지키고 소담하게, 그래서 이 남들한테 모멸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식의 작은 욕망이에요. 그런 게 이제 그런 걸 보장하는 사회가 decent society이고, 그래서 이제 그 생활 수준이 예전엔 가장 큰 관심사였었고, 그 다음엔 quality of life. 그래서 한동안 뭐 모든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 세미나에서 삶의 질이 가장 큰 화두였었습니다. 삶의 질은 어떤 거의 안녕이라고 할 수, 웰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웰빙, 뭐 오래 살고 뭐 편안하게 살고 이런 건데, 삶의 컨비니언스라든가 무슨 거의 런지비티 뭐 이런 겁니다만, 오래 살면 또 뭘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안정하게 편안하게 살면 또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요새 이제 그런 그 편안함의 극대화가 배달의 민족에다가 이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먹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엄청난 쓰레기가 쌓이죠. 그게 이제 또 온난화의 주범이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그게 네거티브된 환류 효과가 눈에 보이면 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기엔 또 그 성장 논리는 좀 지양해야 되고, 대신 성숙 논리.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성숙 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 대접을 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갖다가 이제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 레정 데테르, 자기의 그 존재 이유,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해야 하는가, 뭐 이런 소담한 이런 식의 느낌을 갖다가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런 품격 사회를 위한 집합적인 열망이 점점 크기 때문에 사회 통합에 있어서 뭐 포용을 하고 또 복리를 증진시키고 또 엄벌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화해적 통합, 마음을 합하는 일이 활용점정 비슷하게 굉장히 마지막 눈을 찍는 것처럼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이런 말씀을 좀 겸해 올리면서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문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김문조 교수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문 그리고 또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해진 시간이 5시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30-40분 동안 저희들이 그 시간이 있으니까 편하게 자유롭게 좀 말씀 주십시오. 예. 교수님 큰 가르침 있는 강의 잘 들었고요. 마음에 울림이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나가야 갈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좀 눈이 뜨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품격과 그다음에 성숙된 사회를 향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통찰력 있는 가르침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이제 대외 경제 정책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그런 통상 정책, 뭐 예를 들면 뭐 예전에 보셨겠지만 한미 FTA 관련해서 이해 당사자들 간에 굉장히 첨예한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이제 정책을 우리가 연구하거나 할 때는 이러한 성숙된 사회 그리고 품격을 지켜주면서 할 수 있는 어떤 해법, 이런 걸 찾을 때 이 첨예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그레디언트는 어떤 쪽에서 찾을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제가 가장 좀그 뭐 사회학이 다 그 글로벌한 현상하고 직결됩니다만은 이제 뭐 하다 보면 이제 국내 현황 같은데 몰두해 가지고 잘못 본 부분이 많을 건데 특히 이제 그 국제 관계는 국익이라는 게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IR 같은 데서 보면은 고전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본다면 군사력, 인구, 뭐 자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군사력,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력, 그래서 이제 국익과 더 이제 밀집한 그런 관계가 되는 그런 단계에서 요새는 이제 그 한 단계 넘어가지고 국가의 품격 뭐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생각할 그런 단계가 온 것 같습니다. 국품이라는 거 그래서 같은 GDP 를 지닌 국가라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그 국민들에게 품격을 유지시켜 주느냐 하는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는 자본주의가 이제 상당히 플렉시블한 그런 저 체제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체제보다도 훨씬 더 플렉시블한 체제라 위기를 잘 넘기면서 이제 변신을 하면서 살아남았다고 하는데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우리가 이 국가의 품격 이런 걸 쭉 비교적 양질의 품격을 유지하면서 지탱해 온 나라가 독일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와 경제 규모도 비슷하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시적인 전통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물론 있습니다만 그래도 특히 포스트 코로나 스테이지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정말 그 감염병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국가가 그걸 갖다가 대응하느냐라는 걸 보게 되면 일본도 아닌 것 같고 미국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한 나라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독일 같은 데가 아니냐. 그 가장 큰 이유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제재를 하고 통제를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품격을 좀 덜 손상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풀어나간다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그게 가장 모범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더 이상 뭐 좀 자세한 거는 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요새는 국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국가의 그렇죠. 품격은 포기해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도 좀 볼 수가. 뭐 일부러 포기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경황이 없어가지고 뭐 자기네들이 뭐 예. 좀 안절부절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예, 저 뒤에 계신. 교수님 강연 너무 감사드리고 강연 중에 이제 선진국이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레종데트를 생각하는 품격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 소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교수님의 오랫동안 그 대학교 강단에 계셨던 경험의 기반을 두고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이나 과정에 꼭 필요하다 또는 이렇게 추천하시고 싶은 변화가 무엇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직답을 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만 이제 대개 우리가 통합을 하면은 두 가지를 범주로 나누곤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고 하나는 소셜 인테그레이션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은 그 기능적인 조화, 뭐 조율 뭐 이런 거고 주로 이제 행정학 같은 데서 가장 그 전문적인
관심을 갖고 이제 해온 일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 갈등이라든가 뭐 지역 간의 어떤 이해 갈등 이런 것인데요. 사회 통합은 이제 좀 그거와 좀 겹치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변별해서 얘기를 하자면 소셜 인테그레이션은 그거보다도 기능 통합에는 휴먼 베이스드 인테그레이션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그게 뭐 사람을 갖다가 내세우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 단위가 통합의 기본 단위가 이제 어떤 그 하나의 시스템의 파트가 아니라 한 부분이 아니라 서브 시스템이 아니라 개개인 인간이 이제 기본 단위가 되는 그러니까 사회 통합은 그런 면에서는 국민 통합과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이제 다름이 아니고 근데 이제 요새 우리나라가 국민 통합이 굉장히 사회 통합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국민 통합이라고 그냥 구별해서 부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거의 행정학은 뭐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도 주고 그래야 되겠습니다만 또 이제 거의 행정학과 더불어 모든 거의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거고 인문학적인 요소도 상당히 여기 많이 포함이 돼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화해, 용서 뭐 이런 건 사실은 전통적으로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 터미널로지가 아니었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국가 전략으로 이제 좀 전환시켜 가지고 이걸 갖다가 정책화시키느냐 그런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만은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처한 현황이 꼭 우리 사람들 간의 관계가 점점 단절이라고 했는데 물과 기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체와 액체가 이제 제일 섞이기가 힘든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컨대 된장과 물 이런 게 이렇게 섞어 넣어 가지고 이게 정말 거의 단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흔들면요 된장국이 되고 된장찌개가 됩니다. 그래서 끓이면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좀 간단한 조치에 의해서 섞일 수 있는 건데 뻔히 보면은 같은 액체국을 해서 섞일 수 있는 것 같은데 물과 기름 같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흔들어도 뭐 흥청망청 유쾌하고 놀 때는 막 같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딱 등 돌리고 가면은 또 남이 되고 이런 물과 기름 같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오늘날의 한국 사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단절 사회라고 하고 보고 싶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사람.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걸 보면은 지하층에 사는 사람하고 대저택에 사는 사람하고 별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안 보고 살고 그냥 안 보고 살면 좋은데 그 교류를 갖다 잇는 끈이 뭔가 하면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못하는 과외 공부를 갖다가 이제 시키려다 보니까 이 외부 사람들을 갖다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고리로 해가지고 기생충이 숙주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이제 뭐 이 송강호 씨가 이제 기대를 갖죠. 이런 사람하고 사돈을 맺으면 이런 집에서 살고 하는데 암만 그렇게 흔들어 봐야 그게 뿌리 깊은 단절이 이제 해소되지 않는다는 걸 너무너무 그런 쪽으로 분명해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화해적 용매가 필요한 화해적 통합이 이제 절실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해법이 그러니까 상당히 얼핏 보긴 인문학적이고 뭐 그래 철학적이고 그래서 좀 이걸 사회과학화시키고 정책화시키기가 힘든 소재 같습니다만 이런 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와 있다라는 게 이제 제 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적 통합에 대한 용매의 필요성도 말씀 주셨습니다. 예, 또 우리 또 다른 예. 안녕하세요. 김문조 선생님의 정말 아주 쉽고도 핵심을 찌르는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특히 그 사회통합의 4가지 방안,
에서 징벌적 접근은 뭔가 잘못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벌을 주는 사람이 있는 형태가 됐고요. 복지적 접근은 누군가 복지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포용적 접근을 누군가는 포용을 해야 될 주체가 있고 포용을 받아야 될 객체가 있는 것으로 보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화해적 접근은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양자가 누가 누구를 주체와 객체로 분리하지 않고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문제는 지금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는데 그 복잡한 일에서 대부분 되게 그것을 그냥 화해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문제의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것이 비록 이번에는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지만 우리도 잘못하지 않도록 반성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런 것들은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사회통합 방안 중에서도 세 번째 있던 포용적 접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회 이슈에서 어떻게 하면 화해적 접근을 우리가 사용해서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우선 처음에 이제 4가지 접근에 대한 거는 제 생각하고 그냥 같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이해를 옳게 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제 관건이 되는 건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교과서도 그렇고 그건 외국의 어떤 교과서나 논문도 마찬가지고 이제 포용 이런 관용보다는 포용이 조금 더 적극적인 관용은 이제 네가 마음대로 하는 걸 내가 그냥 봐줄 수는 있어 하는 정도고 포용은 그걸 갖다가 그래도 좀 지켜주기도 하고 인정도 해주고 이제 그런 인정적 논리에 의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조금 충분치가 않고 더 아까 이제 용의 눈에 해당하는 이 회복적 정의에 의한 화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남아공에서 사례도 이제 그런 뿌리 깊은 참 엄청난 역사적 비극을 갖다가 그걸로 겪었으니까 그게 이제 검증된 사례가 세계사적으로 있긴 있는 겁니다만 한국 사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현존 삶의 고통이 그런 거를 필요로 할 만큼 이제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에서 생기는데요. 그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통용될 수 있는 조건들이 오늘 보도된 대통령 말씀도 이제 그런 게 계셨던 것 같은데 용서와 화해 그냥 똑같은 표현이고 남아공 모형인가 그런 식의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전 조건이나 이런 데서 조금 이제 또 가다듬을 점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고백을 하면 사면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당히 좀 법리적인 차원으로 이제 좀 귀환이 되는 환원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래 화해적 접근의 본연의 의미는 타자의 고백을 받아놓은 것도 오고 가고 하면서 중요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성과 자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남의 탓보다 내 탓이오가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 게 별로 없어도 일단은 나도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식의 이제 시작을 그렇게 해야 이게 선순환적으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법리론적으로 이렇게 귀착이 되는 것보다 새로운 길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열어가는 그런 그 전제 조건에 대한 좀 정연된 이 조처가 이제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예, 이사장님. 예, 아주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그 고민하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회적인 격차가 나오고 갈등이 이제 그 논의됐고 마지막에 사회 통합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여러 모델들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 그게 이제 정의론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 이 문제들이 사회 통합, 사회 갈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정리하셨는데 그게 이제 네 가지 그 징벌적인 이제 그거는 잘못을 범했을 때 이제 그 징벌적인 어떤 접근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분배 문제는 보상 복지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는 포용적 접근 마지막에 화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복 화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그 우리가 그렇게 유형화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18과 관련되는 문제는 그 모든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앞에 1, 2, 3이 안 된 상태 이게 지연되고 부정하고 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단계까지 지금 돼 있는데 이 경우에 앞부분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4번으로 바로 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오히려 앞부분이 다 해결돼야 되고 마지막 남은 숙제가 이 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하고 화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은 앞에 그 서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어떤 그 적절한 그 법적이든 뭐든 적절한 수준의 어떤 징벌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인정과 포용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다음 단계까지 그 상처가 되고 이렇게 그 서로 간에 화해할 수 없는 그런 그 깊은 갈등의 골이 생기기 전에 이게 다 예방적 조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사전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이 전체를 어떤 그 통합적 어떤 틀 속에서 사고할 필요가 있겠나. 이게 이 구별되는 어떤 앞에하고 다른 어떤 그 유형이거나 다른 어떤 화해의 어떤 그 이렇게 전략이거나 이렇게 사고하지 않고 이걸 연결된 어떤 것으로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인데 우리 사회에 지금 수많은 그 격차나 디바이드가 존재하고 또 계층 계급적 어떤 억압이나 노사 관계나 무슨 뭐 갑과 을의 문제나 무슨 뭐 미투 등등 이 수많은 어떤 이 대결 지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강자가 약자를 하대하거나 억압하는 이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면은 사투를 벌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 개개인에게 당사자에게 그런 그 마치 전쟁의 무슨 저 트라우마 같은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그 지적하신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미투 사건이 생겼으니까 이거를 뭐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처리해라. 마치 그 절차를 거치면 그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런 차원이 이게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서 뭐 사람이 다시 이제 일상에 복귀해서도 그게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발생하거나 자살하거나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는 이게 그 무슨 그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무슨 회복
즉 어떤 거를 설령 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상처가 완벽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좀 그동안 사회과학자들이 좀 깊이 천착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인식을 좀 우리가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아까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각각이 서로 상이한 어떤 디스팅트한 어떤 게 아니고 연결된 어떤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 이 깊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취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회복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과 이게 이 단계까지 안 가도 그 전에 전 단계에서 끝나도록 해야 되고 여전히 이게 남아 있다면 마지막에는 오늘 그 교수님 강조하신 이 회복 화해 이런 것에 의해서 그래도 그 상처가 최대한 다 극복될 수 있는 좀 그렇게 사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교수님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저도 그 생각이 이제 그렇게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논리적인 어떤 전개나 설명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징벌, 복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 논자도 그런 스텝이 있는 것 같이 이제 생각을 했고 근데 이제 그 네 번째가 가장 결정적이라고 해도 세 번째 단계까지 가기도 힘든데 거기까지 뭐 가려면 현실적으로 강간 뭐 올 때가 이제 거의 그 개연성이 희박해지고 근데 이제 이사장님 말씀대로 그게 스텝와이즈 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네 가지 불가결한 요소가 동시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밀테니어스하게 동시적으로 이게 네 가지 팩터가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요소가 어떻게 보면 복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화해한들 뭐가 그렇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최소한의 안전망이 보장이 돼야 그렇게 되는 거고 코로나 같은 것도 질병이 치유가 돼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거고 다 그런 거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동시적인 어떤 이 모형, 사밀테니어스한 모형 이게 이제 그러니까 화해적 조건도 그런 면으로 다른 묘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알파요 오메가다 이렇게 이제 간주하는 게 훨씬 타당한 주장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아까 또 한 가지는 하대라는 말씀 이제 하셨는데, 그러니까 가불이라는 게 문제가 자꾸만 이제 하대를 받는 피해 의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품격이 손상을 받고 이제 그런. 근데 그게 뭐 그런 사건이 이제 없어지더라도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후유증이 남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분노하라라는 이 표나 선언 같은 게 세계 각처에 다 있는데, 뭐 아랍 국가에서도 아랍의 봄에서도 분노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월스트리트에서도 분노의 열풍이 불었고, 뭐 이 세계 각국에 다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분노는 좀 그것보다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사라져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만 적층화돼 가지고 이제 그게 분노의 형태가 한국적 분노는 울분 같은 식의 제가 원고에서도 썼습니다만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처음에는 그게 쌓여 있으니까 상당히 그냥 뭐 그러고 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포화 상태가 되면 이게 이제 표출하게 되면 상당히 급격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의 현대사도 이렇게 보면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울분이 계속 차곡차곡 쌓였다가 더 이상 그걸 포용을 못하고 이제 폭발하게 되면 소뚜껑이 열리면 그 쌓여진 울분이 한 번씩 크게 폭발하는 그게 뭐 이제
미순 효순이 사건 뭐 이런 반미 시위에서도 나타나고 또 이 쇠고기 파동에서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최순실 사태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촛불 시위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연속된 어떤 집단적인 어떤 최근에 우리 사회의 시위 같은 것도 보면 이런 적체된 울분이 한 번씩 표출됐고 한국 사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런 울분을 어떤 식으로든지 빼내지 않으면 이게 감당할 수 없을 상태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오히려 사건 때마다 그냥 한 번씩 확 터뜨리고 마는 이런 식의 뭐 외국의 앵거 정도면은 괜찮은데 이런 게 이제 울분의 형태로 약간 독특한 형태의 앵거가 되면은 훨씬 더 사회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녹이는 해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요새 이제 사회적 빅딜 얘기를 합니다만, 빅딜도 중요한데 딥 토크, 그래서 이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어떤 대화나 이런 게 병행이 돼야 된다라는 식의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 교수님 작년에 여기 세종시에 오셔서 5월 달에 제가 좋은 강의를 들어서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화학적 접근은 제 생각엔 간디가 말하는 비폭력주의, 어떤 굉장히 종교적인 접근이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범인들이 하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그런 나갈 방향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수준이 낮은 질문 두세 가지 올려보겠습니다. 근원적인 질문은 우리나라가 왜 딴 나라보다 사회적 갈등이 많은지 그 원인을 여러 아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은 저 개인 생각은 우리나라 사회의 이 개개인들의 합리성의 수준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닌가. 아까 그런 울분도 너무 우리가 감정적인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거기다 의견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격차가 사회 격차를 굉장히 지금 심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데 그런 교육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교수님 보시기에 해법은 뭔지,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말하면 공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혁해서 경쟁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고 같이 가는 그런 시스템, 독일 시스템을 받아들이자는 그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 문제, 교육적인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아니면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해법이 뭔지 꼭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실은 87년 민주화 이후에 정권이 6번 바뀌어서 6분의 대통령이 나오셨는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완전히 주관적인 DJ 대통령 정도가 지금 말하니 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기여를 했고 딴 분들은 되레 사회적인 통합보다는 되레 분열, 사회적인 불안을 좀 조장시켰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30년이 지나고 여러분의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우리는 왜 아직까지도 통합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왜 지금도 갈등이 증폭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등이 증폭되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원인을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꼭 논문 심사 받는 이런 아까 이사장님도 그렇고 연구 발표하고 논문 심사 받는 기분인데 서생의 생각이 짧아가지고 적절한 응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는 이제 한 4가지 되는 것 같습니다. 소주제가 비폭력주의와의 연관성인데 실제로 이 화해적 회복적 정의 얘기하는 게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운동 같은 게 이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 매너나이트 협회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물론 거기 회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면 매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운동을 하는 그런
원래 그 역사적으로는 이게 제세례파 그 농민혁명 때 유럽 농민혁명 때 이제 종교개혁 과정 때 농민혁명 일어나고 이제 그때 제세례파라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종교적으로 철저한 사람들이죠. 그 유아 세례 같은 거 인정을 안 하고 철없을 때 받는 거는 건 본인의 의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제세를 받아야 신앙인으로서 이제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식이고, 그러니까 그 금욕이면 금욕 생활 같은 것도 더 철저하게 하고, 그 아이리시 빌리지 같은 식으로 이제 그런 식의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고수하면서 하는 그 필라델피아 근처에 아마 메논파가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이제 주로 비폭력 이런 거 있죠, 이 평화운동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비폭력 평화라는 게 이제 항상 안티테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무리 이상적인 거라도 폭력과 또 이제 갈등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폭력이나 평화가 그 자체가 견지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이 현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커지지 않고 국민운동으로 성화되지 힘들다는 그런 가장 결정적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딥 토크나 다이얼로그를 권장을 한들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하기도 힘든 판에 남들 식구가 아닌 사람하고 모여가지고 얼마나 심층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상용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만은 이런 게 이제 국민운동 비슷하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걸 갖다가 소위 실제가 아니라도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소위 합의가 아니라 합심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어떤 방법을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아시다시피 저는 한미성 수준이 낮은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하고 연관되는데 한국인들이 상당히 좀 흥과 한의 민족이라 감정적인 그런 감정이 풍부하다면 풍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제 격하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평가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말이 volatile 말을 쓰잖아요. 확 휘발적으로 이제 그냥 감정이 폭발하고 이제 그렇다는 식의 얘기고. 그런데 이제 왜 그러니까 한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빨리 성공적으로 진정이 될 수 있느냐의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제 생각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음에 대한 고통, 슬픔 이런 게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냉정한 타국 사람이면 안 됐네, 죽었네 하는 시기를, 우리는 홍수가 나도 막 집이 떠내려고 울고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려내라 그러고 억울하게 죽었다고 하는, 아마 국가기구도 그런 식의 국민의 굉장히 격앙된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또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철저하게 좀 방역에 힘을 썼는지 모르겠고,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복적인 요소 있잖아요. 특히 이제 현세주의적인 요소. 그래서 죽음은 다 그만이고 천당이라는 또 하나의 어떤 연속체가 있는 게 아니라 살았을 때만 우리가 존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는 유교적 현세주의 같은 게 좀 다른 나라보다 강해가지고 이제 그런 감정이 좀 많이 돌출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또 이런 감정이 풍부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 통합에 굉장히 유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소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의 물꼬를 올바로 게이트웨이를 잘 찾아서 튀어주기만 하면 안면도 무슨 유조선 침몰 사건 같은 데 가가지고 서로 돕겠다고 한다든가, 또는 김수환 추경이
돌아가셨을 때 그야말로 존경과 뭐 슬픔 이런 식의 어떤 거의 아주 감정적 통합이 이루어지고 또 스포츠 행사를 통해서 그런 것도 이루어지고 하는 거의 굉장히 그 감정의 활용초를 잘 선용을 하면 굉장히 국가 발전에 감정적 에너지를 풍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교육 격차 문제 가지고 요새 이제 대부분 아주 교육에 목매지 않는 사람들 그 층에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의식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학력이 별로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학교 가고 명문 학교를 가면 좋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걸 위해서 집 팔고 뭐 하는 식의 온 재산을 갖다가 투입할 만한 그런 절대적인 가치는 없다라는 생각들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대학은 나와야 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게 쉽습니까? 또 대학 나오기가. 그러니까 이제 일정 수준의 어떤 교육 경쟁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뭐 원론적인 얘기밖에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 나름대로의 재능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자꾸만 그런 재능을 갖다가 서열화 시켜가지고 교육제도가 자꾸만 그걸 서열화 시키려고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특기라든가 그걸 점수화 시킨다든가 또는 뭐 자술서 같은 걸 갖다가 강요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점수화 시킨다든가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갖다가 그냥 그 수평적 상태로 어떻게 좀 유지시켜 놓는 서열화시키고 위계화시키고 수직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이제 교육 정책의 어떤 대우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냥 소박한 생각을 하고요. 맞습니다. 그 DJ 대통령이 이런 면에서는 다른 분 지도자보다 탁월한데 저는 뭐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본인이 그만큼 고통을 많이 겪었고 옥중 생활도 했고 그래가지고 특히 만델라하고의 어떤 교감 같은 거 번역도 하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대북 정책이나 이런 면에서도 그런 게 크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좀 이제 그 후속된 대통령들한테도 좀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 가는데요. 우리 한 분 정도만 더 좀 말씀 듣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디 좀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시고 싶은 분 계신가요? 지금 정확하게 5시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5시이기 때문에 우리 정해진 시간에 5시에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기 전에 우리 김 교수님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또 이 행사를 주최해준 한국행정연구원 우리 분들에게 좀 주시고 싶은 말씀 좀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딴 것보다도 뭐 그냥 저는 거의 평생을 갖다가 그냥 대학하고 집에만 왔다 갔다 하는 진짜 백면서생에 불과한데 이런 그 공론을 갖다가 이렇게 끝까지 경청해 주셔가지고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고 국가 전략을 갖다가 뭐 주관하고 계신 분들인데 뭐 제가 좀 여러 가지 어설프고 미흡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하는 그 좀 송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오니까 오랫동안 못 뵀던 우리 이사장님도 뵙고 또 평소에 제가 존경해온 안 원장님도 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고 보람된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0차 세종국가 리더십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